안녕하세요. 양자 컴퓨터 이야기에는 오랫동안 이상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큐비트를 늘릴수록 계산 능력이 커진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늘릴수록 결과가 나빠졌습니다. 이유는 오류입니다. 양자 상태는 아주 약합니다. 주변의 미세한 열, 진동, 전자기 잡음에도 흐트러집니다. 큐비트를 하나 더 넣으면 계산 능력도 늘지만 오류가 생길 자리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을 넘으면 추가한 큐비트가 도움이 되기는 커녕 방해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오래전에 이론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물리적 큐비트를 묶어서 하나의 논리적 큐비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를 감시하게 해서 하나가 틀리면 나머지가 고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방법이 실제로 이득이 되려면 조건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묶어서 만든 논리 큐비트의 오류율이 재료로 쓴 물리 큐비트 하나의 오류율보다 낮아야 합니다. 이 지점을 손익분기라고 부릅니다. 2026년 여러 회사가 이 지점에 도달했거나 근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개념을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물리 큐비트 하나가 1000번에 한 번 틀린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여러 개 묶어 논리 큐비트 하나를 만듭니다. 이때 두 가지 결과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묶은 것이 1000번에 한 번보다 더 자주 틀리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묶는 의미가 없습니다. 부품을 더 썼는데 더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묶은 것이 예를 들어 1만 번에 한 번만 틀리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이득입니다. 부품을 더 쓴 만큼 실제로 신뢰도가 올라갔습니다. 이 두 경우의 경계가 손익분기입니다. 여기를 넘어야 그 다음이 성립합니다. 더 많이 묶으면 더 정확해지고 그것을 반복하면 원하는 만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결함 허용 계산이라고 부릅니다. 양자 컴퓨터의 최종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보고를 보겠습니다. 한 회사는 94개의 논리 큐비트를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류율은 0.01% 미만입니다. 1만 번에 한 번보다 적게 틀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리 큐비트와 논리 큐비트의 비율이 약 2대1이었습니다. 이 비율이 중요합니다. 초기 이론에서는 논리 큐비트 하나를 만드는데 물리 큐비트가 수천 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 비율이 2대1까지 내려왔다면 필요한 하드웨어 규모가 크게 줄어듭니다. 다른 회사는 속도 쪽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오류를 실시간으로 찾아내 고치는 과정을 480나노초 안에 끝냈습니다. 기존 방식보다 10배 빠릅니다. 이 속도가 왜 중요한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양자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무너집니다. 오류를 발견해도 고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고치는 동안 상태가 사라집니다. 즉, 오류 정정은 상태가 유지되는 시간보다 빨라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실시간 조건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오류 정정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큐비트들을 측정해서 어디가 틀렸는지 신호를 얻습니다. 그 신호를 해석해 어떤 오류가 났는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돌리는 조작을 합니다. 이 세 단계가 마이크로초 단위 안에 끝나야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단계가 병목이었습니다. 신호를 해석하는 계산 자체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큐비트가 많아질수록 해석해야 할 조합이 폭증합니다. 이것을 480나노초 안에 처리했다는 것은 이 병목이 풀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용 회로와 개선된 알고리즘이 함께 쓰였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돌리는데 고전 컴퓨터의 성능이 결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류 정정 해석은 평범한 반도체가 합니다. 즉, 양자와 고전이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한 시스템의 두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곧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보고서들이 공통으로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2026년의 성과는 과학적, 공학적 증명이지 제품 출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업무를 돌릴 수 있는 결함 허용 시스템은 아직 상용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규모입니다. 지금 만들어진 논리 큐비트는 수십 개 수준입니다. 의미 있는 계산, 예를 들어 새로운 분자를 정확히 시뮬레이션하거나 암호를 푸는 데는 수천에서 수백만 개의 논리 큐비트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십에서 수천으로 가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확실히 모릅니다. 또 하나, 양자 컴퓨터가 유리한 문제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모든 계산이 빨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구조를 가진 문제에서만 이득이 있습니다. 분자 시뮬레이션, 최적화 일부, 암호 관련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일상적인 계산은 지금의 컴퓨터가 훨씬 낫습니다. 업계에서 나타난 변화 하나를 짚고 싶습니다. 큐비트 개수를 자랑하던 시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발표마다 큐비트 수가 강조됐습니다. 50개, 100개, 1000개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류율이 나쁘면 개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지표들이 쓰입니다. 논리 큐비트가 몇 개인지, 그 오류율이 얼마인지, 얼마나 오래 상태를 유지하는지, 물리 대 논리 비율이 얼마인지입니다. 더 나아가 실제 연산을 몇 번 수행할 수 있는지로 제자는 제한도 나왔습니다. 이 변화는 성숙의 신호로 읽힙니다. 과장하기 쉬운 지표에서 실제 능력을 반영하는 지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상용 시스템이 없는데도 준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암호입니다.
충분히 큰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현재 널리 쓰이는 암호 방식이 깨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견디는 새 암호 표준이 이미 만들어졌고 각국이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전환에는 수년이 걸립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온 뒤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훔쳐두고 나중에 푸는 방식의 위협도 고려됩니다. 지금 오가는 암호화된 통신을 저장해 두었다가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해독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알고리즘입니다. 하드웨어가 준비됐을 때 무엇을 돌릴지 미리 연구합니다. 특히 화학과 재료 분야에서 활발합니다. 셋째는 인력입니다. 양자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은 물리와 컴퓨터 과학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인력을 기르는데 오래 걸립니다. 한국에서도 관련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야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하드웨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극저온 장비, 제어 전자장치, 오류 정정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그리고 그것을 쓸 응용 분야가 함께 필요합니다. 한국이 강한 곳은 그중 일부입니다. 정밀 제조, 반도체 공정, 저온 장비 같은 영역에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반면 최전선 하드웨어 자체는 소수의 해외 기업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둘로 갈립니다. 직접 만들 것인가 아니면 부품과 응용해서 자리를 잡을 것인가입니다. 메모리에서 그랬듯이 전체를 만들지 않아도 특정 구간에서 필수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길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에 양자 오류 정정은 손익분기에 도달했습니다. 한 회사는 94개의 논리 큐비트를 오류율 0.01% 미만으로 만들었고 물리대 논리 비율은 약 2대1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른 회사는 오류 정정 해석을 480 나노초 안에 끝내며 10배 속도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이 분야에서 오래 기다려온 조건입니다. 더할수록 나빠지던 것이 더할수록 좋아지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제품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계산에 필요한 규모까지는 아직 수십 배에서 수천 배가 남았습니다. 기술의 역사를 보면 이런 지점이 종종 나옵니다. 원리가 증명됐지만 규모가 안 되는 시기입니다. 그 뒤에 무엇이 오는지는 경우마다 다릅니다. 어떤 기술은 몇 년 만에 규모를 확보했고 어떤 기술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양자 컴퓨터가 어느 쪽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2026년 이전에는 이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손익분기를 넘지 못하면 규모를 늘리는 것이 애초에 무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남은 것은 얼마나 크게, 얼마나 빨리 만드느냐입니다. 이 영상의 진짜 완성은 여러분의 시청이었습니다. 제 영상을 완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